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 마무리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볼까요? 자, 1번 왈도가 프랙틱스라는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의미한다. 자, 이게 왜 틀린 지문이냐? 왈도는 정체적 이론론자, 신행정론자죠. 그런데 효율적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틀렸습니다. 정체적 이원론자인 또는 공사행정 새 이론론자인 사이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룰 답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군노, 예, 최근에 아주 빈출로 나온 지문인데요. 자, 보시면은 20년 경감부, 21년 국회 국업, 21년 경성진 이렇게 최근 공신문 지문들이 중심을 해가지고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경정이나 경감부의 중요 지문을 다 한번 훑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최근 주요 지문들 같이 훑어보시면은 최소한 한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군노는 행정은 국가의지의 표현이라 정했다. 자, 군노는 정치행정 이원론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국가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정책을 결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국가의지를 표명하고 행정은 실천한다는 것은 이것을 정책을 집행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정치가 국가의지 표현이다 합니다. 자, 3번 볼게요.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 자, 애플비는 통치 기능수를 주장하신 분이죠.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이라 봐야 된다.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이다. 자, 4번.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민주성을 강조하는 거 맞죠? 자, 정치라는 것 자체가 민주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정치행정이 이론론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 대한 책임 또는 통제를 강조한다. 정치가 수행하는 정책 결정 기능을 행정이 수행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권한이 커지니까 책임과 통제가 특히 민주적 통제가 강조되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행정과 경영은 모두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틀렸죠. 행정은 경영과 달리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경영은 일정한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고 행정은 공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그에 따라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 능력이나 인력의 충원 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볼까요? 자연적 독점이라는 시장 실패의 경우 정부의 대응 방식은 공적 유도와 공적 규제다. 유도가 아니고 공적 공급입니다. 독점이 됐기 때문에 공적 공급, 예를 들면 공기업을 설립한다든가 또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 즉 공적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7번. 시장 실패 원인 중 불안정 경쟁에 기인한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자, 불안정 경쟁이라는 거는 이제 하도급에 불공정 하도급을 한다든지 이런 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죠 불공정하게 거래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니까. 그런데 여기다 보조금 주면 더 열심히 불공정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이 아니라 규제를 가한다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시장 실패 원인 중 불안정 경쟁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규제를 한다. 자, 다음 8번. 시장 실패의 원인 중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는 정부는 일반적으로 공적 유도, 정부 규제를 합니다. 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9번. 정보 격차로 인한 시장 실패를 예방하는 정보 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레몬법이 있다. 자, 이게요. 레몬법이 뭔지만 아시면 풀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인데요. 원래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았는데 구매해봤더니 레몬이라는 게 쓰잖아, 그죠? 쓰다 그러죠, 우리가 쓰다는 표현보다 신이란 말 많이 쓰죠. 그 잘못된 걸 구매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 자동차가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제대로 된 자동차를 구매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신음료인 신레몬 또는 어떤 뭐랄까 과일인 것처럼 불량인 자동차를 구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에서만 정보 격차라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정보 격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방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달콤한 오렌지를 알고 구매했더니 알고 봤더니 불량품인 신레몬이더라. 그래서 이게 레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10번. 코어즈 정리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빈줄로 나오고 있으니까 꼭 좀 가져가세요. 코어즈의 정리는 시장에서 부정적 왜곡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유권을 명확하게 한다면은 시장 실패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당사자들 간의 키워드가 자발적 협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국가는 자발적 협상하게 하고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세요. 코어즈 정리에서는 부정적 왜곡과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규제 정책을 강조한다. 틀린 지문이죠. 자발적 협상을 통해서 부정적 왜곡과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나 즉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코어즈 정리가 되겠습니다. 12번.
공유지의 비극에 따르면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아니죠? 공유지의 비극이라 했으니까 긍정이 아니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직접적 규제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 허가서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주체만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자, 이게 허가서를 가지고 있거나 배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간접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즉, 간접적 규제라는 것은 시장 유인적 규제, 인센티브를 통한 규제 이런 걸 말합니다. 시장에서 여기 허가서나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만이 배출하게 하는 거죠. 직접적 규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오염 물질을 방출하지 못하도록 특정한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오염 물질을 방출을 못하도록 국가가 공권력을 가하는 걸 말하고, 간접적 규제라는 것은 시장 유인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큰 정부를 지지하는 케인즈 경제학은 공급 중시 거시 경쟁력을 강조한다는데 아니고요. 케인즈 경제학은요. 수요 중시 거시 경제 정책입니다. 유효 수요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수요를 확보하게 만든다. 즉 소비자들이 물건을 많이 구매하게 만들면은 구매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은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돈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 실업 상태면 월급 못 받겠죠. 그래서 국가가 뉴딜 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이런 케인즈의 경제 이론을 근거해가지고 미국에서 실시한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 되겠습니다. 대형 댐 건설 같은 거, SOC 사업, 도로, 철도 이런 걸 건설하게 하고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근로자들이 고용되면은 그 근로자들이 거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물건을 소비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거 이런 걸, 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수요 중시 거시 경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거 21년 해경 승진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전에 공시에서도 그렇고 빈출로 나왔던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요인, 관료의 예산 극대화나 정치인들의 덕표 극대화라는 이익 자기 추구적 행태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 관료제의 개청제적 구조, 직권화된 구조로 인한 경직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행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공통된 정부 실패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다음에 16번. 정부 실패 요인 중 관료들이 자기 부서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한다. 이거 우리가 내부성이라 그런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20년도 국회 8급인데 21년도 경영성진을 볼게요. 울퍼가 주장한 정부 실패 유형 중 내부성으로는 최신 기술에 집착, 정보와 지식의 독점, 더 많은 예산 확보 등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렇게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출제가 됩니다. 이 출제연도는 기본적으로 한 해 출제 경향이 좀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기출문제를 반드시 여러분이 반복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정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고득점 할 수 있는 거죠. 18번. X 비효율성이란 관료제 안에서 공익보다는 개인이나 조직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게 바로 내부성이죠. 외부에 있는 공익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는 개인이나 조직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 X 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쟁적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자원관리가 느슨해지는 걸 말하죠. 19번. X 비효율성이라는 정부 실패에 대한 방안으로는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민영화,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빈출 질문이니까 꼭 19번 별표 놓고 하시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X 비효율성으로 인한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효율성은 독점이니까 민영화를 시켜서 경쟁을 시키겠죠. 또 보조를 삭감함으로써 아까 느슨한 왜 보조를 삭감할까요? 독점이 되다 보니까 이 자원 관리가 느슨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좀 뭔가 좀 돈으로 통해서 압박감을 주는 것이고, 규제 완화죠. 규제라는 것도 정부 규제에 의해서 독점이 발생하는 거니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독점 상태를 완화시켜서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죠. 20번. 권력의 편제로 인한 정부 실패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했는데, 권력 편제에 대한 방안으로는 민영화와 규제 완화, 아예 시장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보조 삭감이 아니라 민영화,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17 경간부, 20 경쟁성진 문제네요. 출제 경향 보이시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21번.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실패는 정부 보조 삭감 또는 규제 완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적합하다. 맞고. 22번. 우리나라 규제연구석은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의 신설 강화 규제 심사 시 활용되고 있다. 규제연구석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신설 강화 규제 심사 시 활용됐는데 의원입법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행위 분석이라는 것이 행정부에서 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입법조차도 규제행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상권분립상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의원입법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설 강화 규제 심사 시 활용된다 되죠. 자, 23번 문제 볼게요. 정부 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만든다. 맞는 지문이죠. 자주 나오는 빈출 지문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만든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볼까요? 규제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강화, 완화하려면 규제지원 분석을 하고 됐는데 아까 방금 보셨죠? 규제를 신설, 강화지 완화할 경우에는 규제위원 분석하지 않습니다. 규제위원 분석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많이 새롭게 만들거나 또는 기존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할 때 규제위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봤던 22번 지문에 신설, 강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화는 빠져야 됩니다. 22번 지문과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자, 25번 문제. 스티글러의 정부 규제 이론에 따르면 관료는 공익을 대변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실시한다 했는데, 자, 스티글러의 정부 규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스티글러는 공공선택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관료도 사익 추구자죠. 그래서 공익을 대변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규제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규제를 하거나 또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죠. 예컨대 진입 규제 같은 걸 해버리면은 어떤 특정 업체들이 이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포획을 당해가지고 공익보다는 지대 추구하는 피규제 집단 이익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 스티글러는 공공선택론자다. 꼭 가져가시 바랍니다. 26번 문제. 수단 규제에서는 관리 규제에 비해 유연한 규제 설계 가능하다 했는데, 자, 관리 규제가 수단 규제, 자, 수단 규제는 투입 규제잖아요. 관리 규제가 수단 규제에 비해 유연한 규제 설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과 규제, 그다음에 관리 규제, 수단 규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성과 규제가 가장 자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음 27번. 자, 20년 해경 승진. 자,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안전 장비 착용 규제,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 규제,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해썹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각각 안전 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투입 규제, 수단 규제고요. 그다음에 허용 가능한 부작용 수준이란 단어 나오면은 이게 바로 성과 규제, 산출 규제고, 해썹 요거는 관리 규제라 말씀을 드렸죠. 자, 28번 문제. 정부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 대상 기간의 자율성이 크다. 이거 꼭 가져가세요. 네거티브 규제가 훨씬 자율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입니다. 자, 29번 문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존속 기간 또는 재검토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설정되어야 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꼭 해놓으세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8년도 해경관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계약 실패 이론에 의하면 NGO는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 권력 감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자, 여기 국가 권력 감시 통제하는 것, 여기 소비자는 그죠 뭐죠? 소비자 통제 이론이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소비자 통제 이론은 됐다. 자, 다음 32번.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을 요구하면, 동조란 말 자체가 동조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개인의 사적 행동의 선택보다는요, 뭐예요? 동조하라 했으니까 같이 묻어가자는 거죠. 그럼으로써 맞는 지문은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저해한다. 이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14, 15, 16년도 경정승진, 18년도 해경간부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문제는 돌고 도는 거거든요. 이런 지문들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33번. 사회적 자본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에 따라 강조했다 했는데, 사회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물질적 자본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자본이죠. 자, 이 전통적 자본이 물질적 자본과는 달리 사회적 자본은 무형자본이다. 인간과 인간 간의 신뢰 또는 네트워크 또 호혜적 규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거죠. 자, 34번. 사회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 아니죠. 대가가 있습니다. 단지 그 대가가 동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을 줬을 때 언젠가는 나도 똑같이 도움받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감 가지고 봉사하고 도와준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친사회적 행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35번.
사회적 자본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맞죠? 거래 비용은 감시 비용 같은 겁니다. 사회적 제재 비용인데 이거를 믿음을 통해서 서로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36번. 자,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은 제재력이 약화된다 아니고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감시 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일탈 행동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력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21년도 국가직 7급, 21년도 경찰 간부 이렇게 출제가 비슷하게 자꾸 계속 출제됩니다. 37번. 더글라스의 문화이론 중 집단주의는 최고층의 권한 집중과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배제한다. 자, 집단의 집중, 최고층이 집중되고 개인의 자율적 결정이 배제된다는 것은 바로 운명주의를 말합니다. 개인이 뭔가 할 수 없으니까 자율적 결정을 하지 없으니까 여기 최고 2층의 권한이 집중되어 가지고 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38번. 경찰 문화 중 형식주의는 상급자에게 맹조하는 과잉동조, 과잉충성. 상급자에게 과잉적으로 하는 건 형식주의가 아니고 뭘까요? 이게 권위주의가 됩니다. 자, 다음 39번. 홉스테드 문화 차원에서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한 경우 공식적 규정을 많이 만들어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려고 한다. 이게 뭐냐면요. 맞는 지문인데요. 공식적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SOP 같은 거요. 또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매뉴얼,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가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매뉴얼대로 행동하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불확실성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SOP나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식적 규정을 많이 만든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40번.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 느슨한 개인적 관계를 더 중시한다. 집단주의니까 오히려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가 느슨한 거죠. 느슨한 개인적 관계죠. 엄격한 개인적 관계라는 건 이게 우리 집단주의적인 거죠. 개인과 개인 간에 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거니까요. 다음에 41번 행정이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공익 실제설에 하면 공익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했는데요. 자,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요거는 공익 과정설이죠. 다수에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음 42번.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은 효율성보다는 합법성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 기준이다. 자, 공리주의라는 것은 밴덤의 공리주의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기본적으로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익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은 합법성보다는 효율성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 기준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43번. 공익 과정설은 대립적인 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자, 실제설이죠. 실제설이라는 것은 사익을 초월해 존재하는 거니까 대립적인 이익들, 즉 대립적인 사익 간의 충돌을 이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그죠? 이게 사전적으로 판단해주는 평가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거죠. 44번. 과정설은 공익은 사익을 초월했죠. 초월했다는 게 실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월했기 때문에 실제설 입장에서는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 다음 45번.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명시하고 있다. 예,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공익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6번. 그런데요, 46번 보시면은 공무원 헌장은 공익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틀린 집입니다. 공무원 헌장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47번. 자, 요거 빈출 지문입니다. 꼭 가져가시 바랍니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 부산물로 보는 점을 강조한다는데 부산물로 보는 것은 요거는 NPM이 그렇다. 즉 NPM은 시장주의 논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면 자동적으로 공익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사익 추구의 부산물로 보는 거. 이게 바로 NPM 또는 신자유주의나 시장주의 논리고요. 신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은 하나의 궁극적 목표로 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즉 공익을 찾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47번도 부산물로 본다는 말 자체가 틀릴 경우는 NPM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8번 볼까요? 롤즈 정의로는 제1원리가 제2원리 우선하는 거 맞죠? 즉 제1원리 기본적 자유평등 원리가 제2원리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가 우선하죠. 자, 49번요. 한때 많이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블랙소스의 정당한 배분의 원칙이 뭐냐? 필요, 가치, 자금, 능력, 업적, 계약이죠. 예전에 계약이 아니라 자, 계획, 플랜, 그죠? 플랜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플랜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자, 50번.
롤즈는 원초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 극사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한다 했는데, 자, 맥시민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맥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 극대입니다. 즉 최소한, 즉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맥스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이게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 이거는 우리 국어는 주어 동사로 하잖아요. 주어 동사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예, 동사 목적어 그죠? 우리는 목적어 먼저 하고 동사인가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동사와 목적어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최소 극대화, 최소 이익을 맥스한다, 극대화시킨다. 맥스는 이게 동사죠. 미님은 목적어 되는 거죠. 예, 영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휘가 순서가 반대되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 극대화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소 극대화, 맥시민은 최소 극대화입니다. 최대 극소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최대 가장 사회적인 어떤 강자 이익을 극소화시킨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최소 사회적 약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되겠습니다. 51번. 기계적용성은 정책적 이원호 씨의 과학적 관료원이 등장 균력이 강조한 개념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균력 강조했죠. 자, 52번. 사회적 능률성은 발전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이즈만과 와이드너가 강조했다. 아니죠. 이즈만과 와이드너의 발전행정론은 효과성을 얘기했고, 사회적 능률성은 디막이 그죠? 디막이 통치 기능성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53번. 디스잉은 정치 합리성을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성과 동일시하고 정책 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이 있다고 봤습니다. 맞습니다. 54번. 가외성은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소극적 대처 방안입니다. 불확실성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불확실성 대처 방안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불확실성 자체를 발생하지 못하게 막는 거를 우리가 적극이라고 그러고, 이 가외성이라는 것은 발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중장치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 대처 방안이라고 그럽니다. 자, 55번. 가외성은 조직 내에서 각 기능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축소가 아니고 확대시켜 줍니다. 특히 정보기관끼리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56번을 볼까요?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는 행정의 수단적 가치 중에 하나인 합리성의 제약 요인이다. 자,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다. 기존 또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바로 오히려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7번 가겠습니다. 사이먼은 행정의 격언이라는 논문을 통해 모든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자, 다음 58번. 행태주의는 정치와 행정 현상에서 개별과 특수성이 아니고 과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편적 특성을 일반화하려고 했죠. 다음 59번. 행태주의의 연구 방법은 행정 현상 중 가치 판단 요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행태주의도 가치 판단 요소의 존재를 인정을 했죠. 단지 연구 대상을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딸을 호주에서 파겠다. 그러면 딸의 존재는 인정하지만은 내 법적인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약간 좀 콩가루 집안 같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존재는 알지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존재 인정하지만은 자,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볼까요? 행태주의 가설 도출은 기존 이론에 도출됐다. 여러분, 기존에서 도출되는 거니까 연역이겠죠. 검증해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거니까 귀납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죠. 맞는 지문. 행태주의 가설 도출은 기존 이론에서 도출되어 연역적이고 검증 방법은 귀납적이다. 61번.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하여 전체의 부패 정도 설명할 때 발생한 오류. 그러니까 개인이 전체된다. 이게 합성이죠. 오류 이렇게 해서 합성의 오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는 분할의 오류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을 설명할 때 발생한 오류, 분할의 오류. 전체를 개인으로 나눔으로써 발생한 오류니까 분할의 오류라고 그러죠. 반대는 분할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볼까요?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의 문제와 행정의 가치 문제를 중시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체제론 접근 방법은 체제라는 구조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 구조 환경 중에서 인간 변수는 상대적으로 무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 의사전달 또는 정책 결정, 가치 이런 것들은 다 인간 변수와 관련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63번.
생태론은 선진국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했으며, 자, 생태론은 후진국의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했죠. 요거 하나 포인트를 잡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 이론, 즉 관료제론적 측면에서 조직이라는 것이 중범위 이론이죠. 조직은 개인은 소범위, 국가는 대범위입니다. 국가보다는 작고 개인보다 큰 거, 바로 이게 관료제 조직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공무원 개인이 있지만, 경찰 공무원 개인이 있지만은 경찰청은 바로 중범위 이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범위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서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64번 문제. 리거스의 프리즘적 모형은 비생태적 접근법에 기반을 둔다. 아니죠? 프리즘적 모형이 대표적인 생태적 접근법이죠. 자, 다음 65번. 리거스의 프리즘적 모형을 설명하는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에는 고도 이질성, 다양한 성격이 섞여 있고 형식주의, 다규범성, 말 그대로 이 산업사회적 성격과 농업사회적 성격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규범도 농업사회 시대 규범과 산업사회 시대 규범이 섞여 있고, 바로 그게 섞여 있다. 다부규범성 또 이질성, 이게 표현됩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와 농업사회 성격이 병존한다, 섞여 있다, 이래 보시죠. 66번. 프리즘적 사회에서 지배적 행정 모형은 사랑방 모형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사랑방 또는 살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원래 살라라는 것은 태국의 관청 이름을 살라라 불렀어요. 예, 바로 개도국의 행정관청을 태국을 예를 들면서 살라라고 했던 거예요. 자, 67번. 현상학은 개별적인 인간 행위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 해석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조직의 전체성을 파악한다. 현상학은 개인의 주관성을 강조하잖아. 간주관성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전체성보다는 개별적인 인간 행위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 해석, 즉 간주관성에 대한 해석에 역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후기 행태주의 그만 주지주의가 주의주의, 그죠? 주의주의, 의지 같은 거. 그다음 객관주의가 아닌 주관주의를 표방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69번. 후기 행태주의의 중점을 두는 연구 주제는 투표 행동입니다. 즉 여기서 투표 행동 정확하게는요, 투표율 같은 것들. 자, 우리 행태주의는 계량을 강조하죠. 그래서 투표율이라든가 선거율 같은 거 이런 거를 주로 따지게 됩니다. 뭐 계층별로 몇 투표율이 얼마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부동표가 얼마라든가 적극적 지지층 몇 프로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대선하면서, 그죠? 그게 전부 다 행태론적 관점에서 계량적으로 어떤 투표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거, 그걸 우리가 행태주의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공공선택론도 투표가 들어옵니다. 근데 공공선택에서는 투표는 주로 선거에 있어서 정치인들 또는 관료들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이기적 행동, 어떻게 이기적 행동을 표방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부 실패를 가져왔는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말하고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그 질문하신 분 좋은 질문하셨어요. 자, 70번. 자, 이번에 우리 회원님들 많은 분들이 합격할 거라고 봅니다. 예. 파머의 반관료 제목에서 포스트 모던 행정의 특징 중 과거의 규칙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상상이에요. 또는 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한다. 이게 우리 상상이라 그럽니다. 71번.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으로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되는 상상보다는 과학적 합리성이 중요하다. 예, 방금 70번에서 풀었죠. 상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적 합리성, 이거는 전통적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자, 72번. 포스트 모더니티에서는 거대 설화에 대한 믿음을 견제한다. 거대 설화, 거대 이론 이런 것들은 좀 또는 여기는 대표적으로 거대 이론 하면은요, 선거제도 같은 거, 대의제 민주주의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 특징이죠. 이런 걸 비판합니다. 오히려 좀 미시적인 걸로 가나가요. 포스트 모더니티에서는 예컨대 SNS를 통한 정치 참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 포스트 모더니즘 아이디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진행자에게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 중립적으로 집행한다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맞는 질문이죠. 진행자학은 가치 지향적, 가치 평가적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74번. 정책과학은 사이먼의 행태주의와 의사결정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벌써 틀렸죠. 정책학은 행태주의가 아니라 후기 행태주의, 가치 평가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후기 행태주의 등장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계량적 접근하고 이런 것들은 행태주의 내용은 맞습니다만은. 자, 75번. 공공선택 이론. 자, 여기 공공선택 이론, 여기는 좀 교재에는 우리가 공공선택 이론 돼 있죠. 공공선택 이론에 하면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 장치이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13년도 경감부, 21년도 경감부 참 오랜만에 나왔는데 빈출 지문, 중요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본 전통적인 관료제는 직권화된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 반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공공선택으로서는 직권화보다는 분권성을 주로 강조하게 됩니다. 자, 76번. 공공선택론에 의하면 행정은 가치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 영역밖에 했다. 이거는 고전적 행정,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기능에 관한 모든 정부는 구조적으로 유사성,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관료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 자체, 고전적 행정학이 관료제론이 여기로 고전적 행정 이론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고전적 행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볼게요. 공공선택이론은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의 공공수비에서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 반대로 설명되어 있죠. 예, 그래서 단일의 대규모 조직이 바로 전통적 관료제 모형이잖아. 이게 소비자들의 서비스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받으면서 이렇게 분권화시키자라는 게 됩니다. 자, 78번. 공공선택론은 국가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맞습니다. 국가 역할을 경시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실패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다음 79번. 니스칸에는 예산 극대 모형에서 관료는 한계 편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한다 했는데, 자, 그게 아니고 총 편입 곡선과 총 비용 곡선이 교차한 점에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거죠. 혹시 저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게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세요. 바로 요 지점까지 한다는 거죠. 한계 편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는 교차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로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지점이고요. 교차하지 않고 수평으로 가는 거, 한계 편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수평 가는 거. 교차하는 것은 총 편입 곡선과 총 비용 곡선이 교차, 요 지점까지. 여기는 관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래서 규모가 거의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것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더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80번. 던너비에 따르면은 관청 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시킨다. 일상적이고 번잡스럽다는 말은 집행적인 업무 등을 말합니다. 이거는 분봉을 통해 가지고 민영화나 분봉을 통해서 외부로 넘겨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관청을 만든다. 관청 형성이라는 것은 뷰로 쉐핑, 관청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책임 운영 기관 같은 관청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행 기능 떠넘기고, 본청은 정책 결정 기능, 참모 기능 같은 것 좀 이런 거 종금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81번. 던너비의 관청성 모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직 구조는 직권화된 형태로 변화된 성향을 갖는다. 새롭게 만들어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권화된 형태로 변하는 성향을 갖는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82번. 니스카넨에 따르면 예산 극대 행동은 예산 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 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이 다양한 탈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던너비의 관정성 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스카넨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말하잖아요. 모든 관료들이 예산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던너비가 비판하면서 예산의 종류에 따라서 조직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3번. 공제비각은 비용회피와 과잉 소비에 의한 부정적 효과가 아닌 공유제의 비배송이라는 무임성체 현상이 주된 요인이다 했는데요. 예, 맞는 질문은 이렇게 돼요. 아주 말장난해 놓은 건데, 공유제비각은 공유제의 비배송이라는 비용회피. 자, 비용회피는 비배송이니까 비용회피 발생하고, 과잉 소비에 의한 부정적 효과가 주된 요인이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요. 84번. 티브 가설의 전조건에 의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가 지방정부 간의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꼭 가져가세요. 외부효과를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굳이 그 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이 없는 거죠.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로지 특정 지역에서만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다음 85번.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자,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 관점에서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개방체제론적 관점이 되겠죠. 자, 툴민 모형은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그죠? 어떤 변론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방법. 거기 보면은 자료, 본정, 보정, 반정, 한전, 접속사, 주장, 이런 식으로 뭔가 논정을 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롭게 보강해서 보강해서 하고, 또는 반정, 반대 증거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툴민의 논면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86번. 역사 접근 방법은 각종 행정제도 성격과 그 형성에서 보편적 방법을, 역사니까요. 각 국가마다 역사가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이 아니고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 강의당 100문제씩 정도로 지문을 빠른 속도로 해갈게요. 자, 얼마 남았죠? 86번.
예, 하시고 했죠. 보편적 방법이 아니고 특수한 방법이다. 자, 87번 볼게요. 역사 제도주의는 전체주 입장을 취하고 역사의 큰 흐름 전체주의죠. 주로 중범위 수준의 분석한다. 아까 제가 중범위라는 건 조직 단위라 그랬죠. 그래서 자본가 단체, 노동조합 또는 조직, 정당 또는 관료 집단 이런 걸 우리가 중범위라고 표현합니다. 자, 88번.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다. 전략적 상호작용이라서 합의를 뜻합니다. 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경제학에서 균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89번. 역사적 신제도에서 개인의 선언은 내생적으로, 즉 정치체제가 개인의 선언을 형성하고 제한한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역사 제도주의하고 사역 제도주의는 내생적이고요.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주어진 것을 보는 거, 외생적 선언 꼭 기억하시 바라고요. 90번.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빈출주문입니다. 연구의 중심 개념을 사용하고 맞는데 합리적 행동 모형의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을 불신합니다. 합리적 행동 모형의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데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점에서는 구제도주의나 유사점을 가집니다. 단지 구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로서 비합리적 행동하는 인간을 컨트롤하려고 그랬고, 신제도주의에서는 공식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까지 포함해가지고 비합리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인간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에 91번. 신제도로는 외생 변수로 다뤄져 오던 정책 혹은 행정 환경을 내생 변수와 같이 직접적 분석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정책이나 환경도 분석 대상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면 각 국가의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제도에 따라서 정책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그 환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다음에 92번 볼까요? 사역적 제도주의에서는 접근은 방문론적 전체주의와 연역적이었는데 이거 조심하세요. 연역이 아니고 귀납적으로 합니다. 잘 나옵니다. 문화라는 건 전체죠. 그다음에 귀납이 됩니다. 문화라는 것이 한 명 한 명의 행태가 모여가지고 문화가 되는 거니까 귀납이 됩니다. 93번. 사역적 신제도주의는 경제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맞는 질문이죠. 경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죠. 경제에 관련된 거는 여기는 오히려 어떤 문화적, 사회적 정당성 또는 문화적 정당성, 문화에 부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94번 빈출 질문입니다. 사역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반대로 돼서 이거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죠. 역사 신제도주의는 종단면,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에 반해서 사역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 즉 동형화가 이루어지는지 다루는 거, 이거는 사역적 제도주의 되겠습니다. 반대로 됐습니다. 자, 95번. 사역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형시킬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제도란 게 문화잖아요. 문화란 것 자체가 한 명이서 이 문화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96번.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이며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외생적 선호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97번.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시장이라는 단어 들어갔어요.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 경쟁이라는 단어 들어갔어요.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 들어갔어요. 사역적 신제도 중에서 규범적 동의하에다 아니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 내용이죠. 키워드가 시장의 압력, 경쟁력, 합리적 선택.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규제란 건 강압적이잖아. 규제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 방지 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의가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99번. 100번까지 할게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신자유주의 철학적 기초됐다. 자, 국가가 시장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거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사회 문제나 시장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바로 신자유주의 흐름이 바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서 오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100번 볼까요? 신공 관료로 하면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 행정 체제. 자, 우리 아까 책임 운영 기한 얘기했었죠. 정책 결정 기능하고 있는데 집행 기능은 뷰로 쉐핑, 분봉을 해가지고 떠넘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이 분리해서 책임 행정 체제를 확립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100번까지 딱 하고, 자, 101번은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파이팅 해주십시오.